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배워야 산다 두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뭐 증시가 지수는 좀 좋았지만 체감 지수는 좋지 않은 좀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바닥권은 좀 지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그런 시기에 좀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때는 뭐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어떨 것인지, 금리 인상의 횟수가 몇 번일 것인지 고민하던 주도 좀 있었습니다. 뭐 불과 2주 전인데 지금은 또 그러한 것들은 더 생각지 않죠. 이게 일종의 다 소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파도에 좀 휩쓸릴 건지 또 큰 흐름을 보고 갈 건지 정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배워야 산다 시간은 역시나 좀 배움을 갖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과연 큰 틀의 흐름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해야 되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적 시즌이 온다. 패는 이것이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긴축 스탠스, 뭐 글로벌 정세 흐름을 좀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3월 말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벌써 미국의 나이키의 실적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도 4월에 들었으면 벌써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불과 이제 1, 2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뭐 4분기는 기저효과다 등등의 말이 많았지만 과연 1분기 실적은 어떨지 정말 패는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출발을 좀 해보고요. 자,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주제로 오늘 좀 첫 주제를 말씀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좀 저희 힘의 원천인 펜이 잘 돼야 될 텐데 처음부터 좀 일단 말썽을 좀 피우고 있네요. 일단 좀 보시죠. 네, 일단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모멘텀 구간의 주가 상승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일단 주제를 눈높이를 좀 낮춰라라고 한 이런 주제를 잡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히나 보게 되면 정말로 외국인들의 관망세, 개인들도 좀 움츠려드는 뭐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뭐 외국인들의 선물의 어떤 장난질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매수로만 백오버데이션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과대 낙폭 위주의 어떤 종목들만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 별로 좋지 않죠. 외국인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글로벌적인 악재 이벤트들이 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스탠스인데 결국은 그 안에 테마들이 형성된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비료 사료,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테마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테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 정유 관련된 종목들,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또 비료 사료. 뭐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테마단을 형성했는데 그 주가가 과연 지금 이제 실적의 패는 이것이라는 큰 대주제지 않습니까? 과연 실적의 상승이었나? 이런 물음표를 한번 달아봤을 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종목이 과연 1분기에 불과 한 달 앞둔 실적 시즌 또는 2달 앞둔 실적 시즌에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모멘텀 구간의 주가 상승인지는 분명히 고뇌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 프로에 나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다. 그 해답은 접근 가치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제시어로 모멘텀 구간의 주가 상승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단어를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섹터의 재평가 구간의 주가의 상승인지 섹터별 점검이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작년에 하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파트가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2차전지 파트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2차전지 파트는 섹터의 재평가 구간이었다는 것이죠. 모멘텀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멘텀 구간은 2020년도였죠. 2차전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실적으로 화답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은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정말 좋았죠. 뭐 등등의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논외로 좀 하고 그런데 이 섹터별 점검 중에서 갑자기 신흥 섹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오늘도 좀 돌았고요.
오늘 퀄컴에서 뭐 SR, AR, S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확장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이라고 하는 것은 증강 현실입니다. 그런데 퀄컴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금 결국은 주가라는 게 결국은 모멘텀을 얼마나 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모멘텀 가지고만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나왔던 신흥 모멘텀 섹터가 어딘지 한번 고뇌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역시나 NFT와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NFT와 메타버스인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좀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플레이 투 더 언 뭐 다 좋죠. 오늘도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플레이 투 더 언에 관한. 그런데 카카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신규 사업 부분에 관해서. 근데 과연 시장의 재평가 구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아주 재평가 구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물어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화면이 이제 좀 잡혀질 수 있나요? 네. 늘 모멘텀 구간과 시장의 재평가 구간, 완숙기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완숙기 구간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시세가 비이성적이에요. 뭐 이번에 비료 사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발레로 여지가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그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이제 얼마만큼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죠.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수는 어차피 2600선까지 2600선 깼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2700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다 올라왔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고뇌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의 기저효과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지나간 거고요. 결국은 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는지 단기 순이익률이 좀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마진 압박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금 상태가 성장이익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예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받고 있고 그렇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죠? 항상 주식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콩고망 대란.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입니다. 10곳 중에 7곳이 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차량이 뭐 수출길이 좀 막혔다 등등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과 포트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이익 성장 모멘텀이 정체 구간인지 아닌지를 일단 첫 번째로 큰 게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무엇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각각은 틀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지수 하락에 따른 종목 하락이지. 그래서 지수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어떤 분들이 있어요. 지수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안 떨어진다. 그거는 각각 개별 뉴스 플로우를 탄 경우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은 별로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1.1입니다. 코스피 지수 PBR이 1.1이에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 1이었습니다. 1. 네, 1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 뭐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급등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완화는 됐어요. 완화는. 네, 완화는 됐죠. 주가가 선반영이니까. 그리고 이거죠. 미중 통화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G2 국가의 스탠스가 모두 틀리죠. 확실히 지금 달라요. 이번에도 제가 LPR을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직도 지지율에 관해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은 건지 감춰놨습니다. 지지율 인하인지 인상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네. 오늘도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장주 선별화 원년의 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화기, 발전기, 개화기, 절정기, 쇠퇴기, 사이클을 거칩니다. 이것이 이제 바뀌기도 해요. 5년 주기기도 하고, 뭐 10년 주기기도 하고, 뭐 3년 주기기도 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데, 매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토마토의 개화기 때 왔습니다. 2020년. 여기를 회원들이나 시청자들하고 겪은 적이 없어요. 2020년에 뭐 코로나로 어려웠죠. 근데 뭐 정말 개인들 공매도도 다 금지시키고 좋았죠. 이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대로. 한 9월까지는 재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는 시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죠.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네, 안 어려울 수가 없죠. 시기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쇠퇴기에서 다시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 유화기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주의 선별화 원년회가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술력이라든지. 아, 이 회사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국내 노원이다. 뭐 세계 노원이다. 아니면 이 회사는 뭐 실적에 비해서 너무 프리미엄이 없다.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밸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무엇이 됐던 진짜 뭐 제 지인이 자주 쓰는 애인데 애니웨이입니다. 진짜. 그 무엇이 됐던 네. 뭐 성장주 선별화 원년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장주 원년회 해 중에서 이번 2월, 3월 때 가치주 특히 여기죠. 금융업종은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선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이던스 대비 13%가 올랐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10년물 국채를 좀 보고 와야 되겠죠.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 지수입니다. 실시간이고요. 좀 보시게 되면 지금 2.388이에요. 정확히. 이때만 해도 뭐 1.6을 넘어가네 어쩌네. 이때 1.1이었습니다. 이때 1.1. 1.1이었는데 이때가 2021년 7월 20일. 그렇죠? 이때도 은행주 적금 좀 두십시오 했는데 벌써 이만큼 와 있어요. 이때 은행주들이 얼마였냐? 아직도 기억나요. 기업은행 8,000원이었어요. 8,000원. 배당 2번 받고 지금은 얼마냐? 1,700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선방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도 부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작년부터 금리 인상은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단지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시한 전문가는 없었어요. 저는 적금을 좀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년 동안 적금을 열심히 부으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은 차이가 나겠죠. 결국은 주식을 접근할 때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수익률의 차이를 저는 나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라. 여기까지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중국, G2 간의 국가의 다른 스탠스가 영향을 참 주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고 단지 성장주 선별의 원년회는 좀 거쳐야 된다. 쇠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가치주는 일단 선방을 좀 했어요. 자, 다음 장을 좀 보시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좋다 이거예요. 가치주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배워야 산다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긴축 스탠스가 다 이제 악재가 선반영 되었는데 악재가 크냐 호재가 크냐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악재 이벤트는 가고 호재 이벤트는 오고 결국은 호재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재료는 나오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어제였죠, 수요일. 요번 주는 독특하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제롬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지난번 대우의 선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파적인 건 없습니다. 비둘기 없어요. 비둘기는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VOD도 오면서 제가 했던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매파적이고 코멘트가 중요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코멘트. 지난주에도 똑같이 썼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미국의 경기는 강하고 내년에도 이상 없을 것이다. 약간 긴축 발작을 달래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오히려 금리 인상의 횟수만 더 높아졌어요. 3회에서 4회였는데 지금은 7번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앞으로 6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쭉 올랐죠. 왜 올랐느냐? 결국은 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줬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런 국면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변함없습니다. 긴축은 매파적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그널은 완벽하게 확인했고 선반영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스탠스,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에 지금 상승 국면이에요. 오히려 글로벌 증시를 국내가 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도 좀 있고 원달러 환율도 좀 작용을 했겠죠. 1200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글로벌 증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악재는 없으니까 여기 X를 딱 쳐놓고 호재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요. 그럼 미국은 일단 확인을 했네요. 일단 5월은 놔두고 우리가 5월은 좀 패스해놓고 5월까지 시간은 벌었으니까 중국이죠. 일단 중국은 확실히 틀립니다. 변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소리 소문 없이 묻혔어요. 작년에 제가 좀 봤는데 또 방송을 양해를 엄청 크게 다뤘습니다. 작년만 해도. 2020년에도 양해를 좀 크게 다뤘어요. 그때는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죠, 중국이. 근데 작년에는 제시했습니다. 6.1%를 제시했는데 경제 성장이 이제 8%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올해는 5.5%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렸어요. 시진핑 3년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설파는 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안전 최우선 경제. 안전 최우선 경제를 하겠다. 왜 이걸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식은 항상 이면을 봐야 되니까.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말을 했냐?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반도체에 적극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올해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뭐 이상한 제로 코로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로 코로나 한다는 뭐 이런 소리 하고요. 네. 결국은 이거죠. 네. 결국은 저겁니다. 네. 좀 깔끔하게 지어볼까요? 이것을 한 이유는 내수 활성화죠. 내수 활성화. 그 다음에 부동산 안정입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었죠. 중국에. 생각보다 부동산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보니까 중국 기업, 미국 증시에서 퇴출 기업 막 만들고, 결국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수를 일단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위안화라고 달러의 아성에 절대 도전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서 살아남은 집단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늘 그랬어요. 기축통화 중에 노원입니다. 분명히 중국도 부담스러운데 왜 통화정책 스탠스를 달리하느냐? 결국은 따라갈 거예요. 단지 중국도 지금 급해요. 단지 이 부분이 신흥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중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흘러왔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차트 하나. 미국의 긴축 시그널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스닥 지수 6월물이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확대는 안 되겠지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선물 지수로 12,942포인트였어요. 어제 작성한 거니까. 지금은 14,403입니다. 국내 증시는 뭐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미증시는 오히려 뭐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겠다는데 더 올랐어요. 신기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에는 없나요? 미국도 받고 있죠. 당연하죠. 이거 중국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예요. 이때 보시게 되면 3023이에요. 3월 16일입니다. 지금은 3259입니다. 230포인트 가량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처참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쓴 거는데, 우리 PD님이 좀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 갇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박스피라는 오명이 좀 생각이 떠오릅니다. 불과 이게 4, 5년 전 이야기였죠. 박스피. 외국인의 ATM기 뭐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다 우리만 안고 있는 거 아니고 미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 올라가는 동안 박스권 형태고. 단지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의 체감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동그라미 쳐야죠. 종목의 체감 지수. 오늘은 좀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일 EU 정상회담도 있고 조 바이든이 또 나토 정상회도 참석하고 일정이 좀 빡빡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또 횡보가 있으니까 관망세가 있었다 치지만 전일 보게 되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반도체도 좋았고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PSK 이런 것도 좋았고 뭐 자동차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종목의 체감 지수는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지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형태가 좀 틀린데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위로 올라갈만 하면 내려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2800선까지 도달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 장세에 선별하라고 봐야 되겠죠. 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배워야 산다 주제가 실적 시즌의 패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종목이 지수 앞에 장사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박스권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테마단 종목도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고 결국은 종목의 체감 지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뭔지는 이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지수가 조금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조금 더 써볼까요, 힘 좀? 한 3,200선까지 좀 가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또 그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조금 체크해보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악재는 가고 호재는 오고 있으니까 중국의 지금까지 왔던 통화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월에 발표된 거죠, 최근에. 동결했어요. LPR이라는 거는 중국의 시중은행의 18개 은행의 평균치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거 동결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저는 인하할 줄 알았는데 동결했고요. 그래도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인상했는데. 그 다음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준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에 갖다 넣어요. 비율로. 근데 이것이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결국은 통화정책의 정책적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준율을 조금 인하하면 돈이 좀 시중에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지준율을 그럼 올리면요. 반대가 되겠죠. 약간 긴축이 되는 이런 정책적 수단이 돼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키포인트였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전문가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이 부분인데 공산주의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중국의 LPR은 사실은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LPR이 결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작년 12월에 일반 대출 1년 만기 LPR을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첫 번째 한 번 했죠. 그리고 올해 1월에 1년 만기 LPR을 0.1% 또 인하합니다. 두 번 했어요. 2달 만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기 LPR을 0.05포인트 또 인하합니다. 이것은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이었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총 3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3월 달로 왔는데 LPR은 동결했고요. 이 지준율은 아직 확인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현재 팩트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뭐 홍콩 항생지수나 대만 가권지수가 ELS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낙인과 뭐 비낙인이 어렵습니다. 이거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뭔가 금리 인하 궤로 좀 가고 있고 미국과는 다르구나. 이 지준율 인하가 만약에 정말적으로 발표가 되면 중국 증시는 오릅니다. 그 중국 증시가 오를 때 미국 증시까지 같이 올라주면 더 좋고요.
우리 한국 국내 증시가 커플링으로 반응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길 좀 바라야 되겠죠. 제일 짜증나는 게 미국 증시 오르고 한국 증시 오르는데, 아니 중국 증시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 안 오를 때 있어요. 정말로 짜증나죠. 이제 디커플링 될 때. 맨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말 하죠. 미국 갈 때 못 가고 미국 떨어질 때는 정말 잘 떨어진다. 이런 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네. 그것도 뭐 이제 시장의 일종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한 것은 이제 통화정책 확인했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거 지속되고 있어요. 분명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의 단지 선반영은 분명히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섹터별로 다릅니다. 유가 섹터를 보면 돼요. 유가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유. 여기 지금 뭐 최근에 비료도 있고요. 그죠? 여기 뭐 석유화학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에 선반영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주가에 선반영 된 부분이 있느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뭐 금방 답 나오는 거죠. 네.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먼저 처음에 반응했던 종목들, 정유 종목들, 중앙에너비스 몇 개만 보면 답 나옵니다. 흥구석유, 뭐 SOL까지 좀 볼까요?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봐보시죠. 자, 뭐 SOL, 흥구석유 등등 차트 좀 확대해 볼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보이시게. 주가가 뭐 평행선을 쭉 달리고 있네요. 네, 뭐 좋았습니다. 요런 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뭐 급등을 하네요. 뭐 7,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가네요. 근데 다시 돌아왔네요. 제자리로. 8,000원까지. 이거는 어제도 명인이 복귀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리바운드죠. 솔직히. 라바가 아니고 리바운드요. 리바운드죠. 이걸 이제 뭐 시장에서 유튜버들 눌림목 반등, 뭐 전문가님들도 많이 쓰시죠. 눌림목 반등. 시세 초입부 여기가 아니죠.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흥구석유도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중앙에너비스는 좀 좋았으니까 뭐 SOL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SOL도 갑자기 여기서 그냥 11만 7천원까지 그냥 쭉 올라가 버립니다. 쭉 떨어져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없고 유가 안 오르는가요? 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차트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실시간이니까 한번 찾아서. 월물이 어제 교체됐습니다. 크루드 오일 5월물입니다. 보시죠. 유가도 뭐 126불까지 올랐네요. 5월물 기준으로. 어제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 오늘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일단 떨어져야 돼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주가에 선반영되고 제거는 아니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주식스러운 표현으로 쓰면 재료가 소멸되지는 않았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아직 재료 소멸은 아니에요. 완화 국면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두 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줄인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 게 이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는 알겠고 단기로 끝나면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 지금 비료나 정유나 석유학 부분이 떨어지겠구나 인식을 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장기화 국면으로 가도 글로벌 영향력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이미 오늘 러시아 기업 중에 하나가 철강회사인데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디폴트입니다. 이 디폴트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지난번에. 당연히 채무불이행 유예기간이 30일이니까 연장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벌써. 과연 러시아가 디폴트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남미 국가의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이지 여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글로벌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미국이 벌써 출동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언제냐? 내일입니다. 마지막 작은 파도예요. 단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재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밀, 옥수수, 커피 뭐 등등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소재 기업의 타격은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결국 마진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불가피한 것 같고 단지 미국이 출동했다. 아니, 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내일입니다. 네. 오늘 아이러니하게 배워야 산다가 맞췄는데 저도 이제 긴장 상태예요. 내일 제발 잘 좀 협력이 돼가지고 그래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죽고 뭐 임산부가 죽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나토에 참석을 해요. 이거 뻔하죠. 이거 지금 해결하러 가는 거죠. 네. 이거 해결하러 가는 거고 쉬지 않고 바로 또 뒤에 나오지만 EU 정상회담에 바로 참석합니다. 당일날 참석해요.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 내용이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좀 적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주말 동안 내일과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폴란드 방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해결이 되면 다음 주는 증시가 좋습니다. 근데 해결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단지 저 김민준의 주관적인 해석은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히 전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정 한번 써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어지는 24일 EU 정상회의. 여기도 같은 날 참석이에요. 그 다음에 25일 날 폴란드 바이든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가입 여부에 대해서 아주 팽팽하게 지금은 갈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저는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러시아에 디폴트 상황이 딱 도래됐는데 그 뒤에 잡아놨죠. 너네 채무 불이행 이자 지금 연기할 거지? 그럼 우리 일단 나토 가서 회의해보고 EU 가서 정상회의 좀 하고 올게. 그러면 뭔가 정치적 딜이 나오겠죠. 더 큰 서방국가 제재라든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왜 해결하기 위한 포석을 이렇게 짜고 있느냐 제가 써놨습니다. Why?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정치적 해석입니다. 제 주관이고요. 이거는 팩트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정치적 해석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있지. 전쟁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이건 별표 5개입니다. 밑줄 짝이에요. 네. 여기 집중하셔야죠. 이제 TV 보시는 분들. 통화정책은 단호합니다. 지금. 연준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죠. 통화정책은 단호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재정정책 선언. 이거는 재무장관이 하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자닛 앨런 재무장관입니다. 전 연준 의장이었죠. 여성분이시고 대단하시죠. 결국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위한 정치적 입지 굳건하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표심도 잡아야 되고요.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더 이상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계속 치솟기 때문에 자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세계의 경찰입니다. 네. 다시 미국의 노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싶어요. 지나고 보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컸어요. 안 되겠구나.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서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을 보니 뒤가 없네.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결국은 재정정책 표심 잡고 조 바이든 지지율 끌어올리고 인프라 법안 다 통과 안 됐죠. 이것까지. 미국 세가경찰 복귀, 정치적 입지 굳건화. 여기까지 흘러간다면 너무 좋죠. 이제 조 바이든이 과연 어찌됐건 정치적 풀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노릇입니다. 여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승자의 패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패가 좋아야죠. 저희는 이제 주식이니까 종목이 좋아야 될 텐데 결국 이겁니다. 딴 때도 이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쉬웠습니다. 조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2020년보다 2021년이 어려웠고요. 2021년보다 2022년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저조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보면 시청자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공개방송이나. 투심이 얼어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겁을 먹었다는 이런 느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어렵다고 시험 안 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시험을 치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때는 뭐 공매도도 좀 금지됐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코로나 터질 줄도 알았고 좀 개인 투자들 버티니까 잘 가더라. 이때는 좀 어려우니까 쉬어야지.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 폭 나가면 와야지. 본인이 신입니까? 뭔 소리예요? 체감적으로는 느낄 수 있죠. 체감적으로는. 주식의 구력이 좀 어려되고 하면 감각적인 부분은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요. 대신 반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오시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 통화인데 저는 주식한 지 30년 됐습니다. 네. 저는 전화 끊습니다. 탁. 네. 주식하신 지 30년 되셨는데 돈 못 벌고 뭐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내가 30년 동안 주식을 해온 방식이 잘못되진 않았나. 네. 남의 말에 귀를 경청하는 것도 그것 또한 실력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주식하라는 방식이나 생각, 스탠스. 그거 고치기 싫다.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승자는 10% 미만인 거예요. 왜? 90%는 못 고치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저도 포기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다 안고 정말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릇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것을 전달드릴 의무감은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승자의 패는 실적인데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섹터가 다 틀려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결되는 분명히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소재 기업이라든지. 원자재 기업은 좀 글쎄예요. 글쎄. 지수 반등 때 조금 아무래도 마진율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종목 교체라든지 템포를 늦추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뉴스에 나온 문구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중 10곳 중에 7곳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 불가라 그랬어요. 네. 튼튼한 기업 찾아야죠. 네임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대응이 불가냐? 이유가 있겠죠. 대금 결제 안 해줘요. 지금. 러시아만 봐도 엉뚱한 소리 하죠. 빌려갈 땐 달러로 빌려가다 놓고 루블로 주겠다? 그거는 돈으로 빌려가고 고철로 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디폴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블은 휴지 조각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써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죠. 지금.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도 좀 반대입니다. 선반연등, 전쟁, 정유, 석유화학, 비료. 이거 지금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여기 조금 먹으려고요? 이렇게 되면 좋죠.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좀 밑에 써볼까요? 올라타서 이렇게 가면 여기 먹으면 땡큐죠.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걸리기도 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버티시잖아요. 버텨도 됩니다, 이것도. 네. 버틸 기업이라면. 근데 3년 내내 적자. 올해도 적자. 뭐 가이던스 하향 조치. 밸류에이션 40배. 성장주도 아닌데 뭐 200배짜리도 있어요. 비료 보니까. 이거 아니죠. 저는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실적 시즌에 피해야 될 지금 섹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러면 어디냐? 국내 1분기 실적 중에서 IT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는 가장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적 이슈가 지금 건설주와 건자재, 원전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을 섹터는 IT 반도체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섹터다. 그러면 지금 IT 섹터 흐름이 안 좋냐?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 LG노텍 계속 신고가고요. 삼성전기도 캐파 정설에 대한 프리미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거는 못 받았거든요. 왜? 19만 원, 20만 원 찍고 떨어졌으니까. 근데 부산에 3천억 투자하겠다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보게 되면 IT 반도체 안 좋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PCB는 왜 가는 겁니까? 심텍, 코리아 서킷 다 가지 않습니까? FPCB도 최근에 뭐 줄다름질 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컨센서스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필수 요소예요. 이거는 별표 2개입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불과 기름의 관계예요. 수급이 들어와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수급이 왔는데 가다가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이 있으면 선도 세력 단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요. 선도 세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분기 주당 순이익 이겁니다. EPS 추정치가 이 상향되는 종목들을 좀 겨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평을 하는데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때 이 추정치를 무분별하게 상향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초보자들이 애널리스트 HTS만 보고 목표가가 또 올라갔네? 뭐 40만 원인데 45만 원으로 조치했어요. 주가가 이제 한 37만 원까지 눌렸어요. 그럼 이거 보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속된 말로 주식시장에 설거지입니다. 좀 격한 표현을 써야지 시청자들이 이런 거 안 해요. 그때부터 설거지예요. 주식에 늘 말씀드리지만 공평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진 담보금, 돈 다 틀리고요. 누군가 내 주식을 사줘야지 저는 수익이 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죠.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여기는. 다 같이 돈 버는 시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그 주식을 사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주식의 패자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요. 여기는 불공평한 시장입니다. 그 불공평한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개미를 꼬셔야죠. 당연한 겁니다. 개미를 좀 꼬셔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개미를 꼬시는 것만이 결국은 해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빠져든다? 그건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안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올해 1분기에 주당 EPS가 높을 기업들을 이거 외에도 좀 있었어요. LG노텍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의외로 롯데쇼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중에 GS건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BH, 요즘 주가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의류 중에 한세실업, 여기에 영업무역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건설주 중에는 중소형 중에는 금호건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1분기 실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에서는 강원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공략 포인트는 제목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딥니까? 공략 포인트는 여기다. 이게 이제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순환매가 돌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되면 전 점쟁이하죠.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전문가님 뭐 IT가 좀 먼저 오겠습니까? 리오프닝이 좀 먼저 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가치주 이런 게 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신내림을 이렇게 좀 받아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캐치할 수 있죠. 순서는 모르지만 무조건 온다. 이겁니다. 네, 리오프닝 정상화로 가는 사회죠, 지금은. 여기 우리 PD님이 멋쟁이 분 사진 한번 올려놨습니다. 네, 초상권 침해 의도 없고요. 네. 중대본 이야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 지나고 있다. 믿을 순 없지만 일단 믿을 순 없어요. 뭐 37만 명이 정점이라든지 60만 명까지 나오고 믿을 순 없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뉴스 플로우에 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돈만 보시면 돼요. 주식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는지. 먹는 치료제 10만 명분 도입했고요. 정부 국산 백신 뭐 어딘지 아시죠? 모 회사 1000만회 번 송구매했습니다. 네. 땡땡K.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뭐 이 사람 사진도 필요도 없고요. 별표 여기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기죠. 국민 인식의 변화예요. 지금은 다 걸려요. 우스갯소리도 의사도 이런 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한 번쯤 다 걸려야지 끝난다. 방송국에서도 이제 절반 이상의 코로나 걸려서 다 온 것 같습니다. 슈퍼 항체를 가진 사람 일단 저 박준영 연구님 몇 명 남았어요. 뭐 언젠가 저도 걸리겠죠. 근데 국민 인식이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뭐 검사도 안 받고 그냥 감기약 먹어버리고, 그러면 어떤 지금 글로벌 국경 개방은 이루어지는 형국이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판 노선 출발하고요. 일본 나고야 노선 뜨고요. 괌 가고요. 영국 자가격리 없고요. 태국은 PCR 검사도 없습니다. 하와이 노선 4월 3일 날 개장입니다. 2년 만에 아시아나에서 하와이를 비행기가 떠요. 결국은 언젠가는 코로나가 있든 말든 이걸로 갈 수밖에 없죠. 도박정도 갈 거고요. 백화점도 갈 거고요. 여행도 떠날 거고요. 비행기도 탈 겁니다. 단지 사회적 변화는 조금씩 있겠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답은 나와 있네요. 어디를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좀 해봐야 되는지.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솔직히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뭐, TV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제 같이 방송했던 박준영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라며, 김민주 전문가. 예? 저도 이랬습니다. 표정. 확인해 봤죠. 진짜 1000만 명 눈앞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 숫자에 놀라셨을 겁니다. 2000만 명 안 되면 다행, 진짜로. 네. 결국 코로나 안고 가는 시대예요. 네.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걸려도 병원 안 가고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냥 목감기약, 두통제, 해열제 먹고 마찬가지죠. 단지 좀 어린 아이들 또 고령자 분들은 건강 좀 챙기시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이야 끄떡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답 나와 있습니다. 열리는 하늘길 뭡니까? 항공. 돌아오는 관광객 뭐죠? 여행. 유가 영향력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답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유가 영향력이 컸지만 이제는 이쪽이 크죠. 요렇게겠죠. 네. 유가 계속 뛰잖아요. 항공 쪽에 유가가 뛸 때마다 유류세라는 게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겠구나. 저거 계속 할 수 없거든요. 네. 뭐 온갖 찌라시가 다 돌더라고요. 러시아의 지하 벙커에 도시국가가 설치되어 있다. 러시아만 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결국은 독재는 자국민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좀 선진 국가들의 힘에 의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일단 우리 근거리에 와 있는 것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쇼핑의 일상생활화. 백화점 가서 옷 사 입겠지. 옛말에 개그 뭐 이런 거 있죠. 소고기 사 먹겠지. 네, 결국은 식당으로 갈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코로나 확진자 뭐 와 있겠죠.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요. 약 먹어야죠. 안 걸리면 운 좋은 거. 1000만 명인데. 그리고 공략하고 포인트가 또 어디냐.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집중을 하시죠. 아까는 좀 쉬웠는데 여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괜찮긴 합니다. 오늘도 원전 뭐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좋았는데 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지금 신정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정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정권에서 있었었고요. 계속되는 뭐 이슈입니다. 단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 원전에 대한 정책적 이슈는 계속될 거다. 되고 있어요. 단지 이쪽보다는 여기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주가가 지금 좋거든요. 밸류에이션 뭐 낮고 실적 좋고. 여기는 결국은 매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접근을 할 거면 매매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여기보다는 건설과 건자재도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 여부인데, 수출을 이끄는 대장은 반도체예요. 컨센서스가 다 상향 조치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시로 그냥 써놨습니다. 뭐 유진테크, PSK, 원익 IPS, 원익 머트리얼스 재미없죠 지금. 근데 갖고 있으면 다 갈 기업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들. 기판 뭐죠? PCB, FPCB. 기판 날고 있죠. 심테, 코리아 서키트, 뭐 또 뭐 있죠? 대덕전자. FPCB 최근에 BH 주가 2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이죠. 유진테크, 뭐 PSK 전공정. 후공정 받고, 파운드리 받고, 3나노 전쟁 붙어보자. 어디? TSMC.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어딜 것이냐. 결국 섹터를 이제 보는 문제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물론 공개방송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방송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자동차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는데 물음표를 없어놨어요. 자동차는 전기차의 성장 모멘텀이라면서요. 오늘 또 지인과 같이 오는데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이제 비싸질 텐데 공업사가 망할 건데 참 좋은 이야기죠.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 하락 요인이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공급망 대량 이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풍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질문 한번 드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풍기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예요.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이 있어요. 해결 안 할 겁니까? 그럼 차를 어떻게 팔아먹죠? 이거는 결국 해결되는 문제죠. 자체 생산을 하든 삼성전자에 가서 무릎을 꿇든 뭐 SK하이닉스 가서 무릎을 꿇든 해결될 문제입니다. 더뎌지는 거죠. 왜? 공급망 대량 때문에. 그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풍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해야 될 요소예요. 네. 왜? 이 기업, 완성차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역발상을 좀 해야죠. 결국 완성차의 저가 매수 기회는 지금입니다. 네. 지금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시장 논리를 본인한테 대입하시면 안 돼요. 내 사정, 내 투자 기간, 시장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떠신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참 그분을 싫어하는데, 제 회원도 아니었고, 8개월이 됐다, 뭐 6개월이 됐다. 주식 투자 기간이 긴 건가요, 그게? 저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다 본인이 선택과 투자 기간은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러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설정하시고, 지금의 제가 알려드린 섹터를 공략해 본다면 적어도 실적 시즌에 올바른 숲길로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7시부터 공개방송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좀 받아보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뷰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